사람을 이렇게 죽이고도 태연하게 짓고 쓰는 것처럼 네. 자기 카드 쓰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했네요. 그건 좀 2020년 7월 2일 경남 양산시 중부동의 한 모텔. 체크아웃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손님은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직원이 방 안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고 잠시 뒤 그곳에서 상상도 못할 광경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가득 찬 욕조 안에 하얀 물체가 담겨 있었는데 검은 긴 머리가 풀어져 둥둥 떠 있었습니다. 욕조 안에 사람이 들어있던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니 젊은 여성이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겐 청테이프가 감겨 있었는데 얼굴 부위에 집중적으로 감겨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빙빙 돌려가며 감은 모습이었습니다. 지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녀는 29세 강 씨였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옷은 모두 벗겨져 있던 상태로 목에는 밧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총 길이 15m의 로프였습니다. 또한 그녀의 목에는 주먹 등으로 맞은 듯한 흔적들이 있었고 머리 뒤에도 둔기로 여러 차례 맞은 듯 상처들이 발견됐습니다. 욕실 한편에서 스프레이 통만 나뒹굴고 있었는데 거기엔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몸 곳곳엔 누군가 고의로 지진 듯한 담배불 자국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 남은 끔찍한 흔적들. 그 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체크인한 날이 7월 1일 수요일이었고 코로나 시국이라 모텔에 투숙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비명소리나 별다른 소음을 들었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경찰은 부검을 의뢰했고 부검을 통해 확인한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또한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모텔에서 발견된 만큼 성폭행을 의심해 검사를 진행했으나 진례 정액 반응은 음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모텔에 있었고 무엇이 그녀를 욕조로 이끌었으며 누가 왜 그녀를 이토록 잔혹하게 살해했던 것일까? 조사 결과 사건 당일인 7월 2일 새벽에 그 모텔방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새벽 1시 14분 한 배달원이 그 모텔 2층 방으로 음식을 배달했다는 진술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배달원은 그 방에 대해 수상한 낌새나 별다른 특이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때는 2020년 7월로 코비드19 감염병이 확산되던 시기라 비대면으로 문 앞에 음식을 놓고 왔기 때문입니다. 안에 누가 있었는지 몇 명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배달원. 다만 음식이 혼자 먹기에는 많은 양이라고 했습니다. 배달원이 떠나고 누군가 호실의 문을 열고 그 음식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욕조에서 발견된 여성 강씨. 사라진 범인의 흔적 그리고 남겨진 단서들. 불빛이 새어나오던 방 안.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여러분의 꿀잠을 도와줄 코즈코즈 두부베개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20년 7월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모텔 욕조에서 29세 여성 강씨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고 기이한 그런 흔적들이 좀 남아있어서 테이프로 뭐 감아놓는다든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실제로는 사후에 테이프를 감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사망은 경부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네. 비급회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사후에 혹은 사후가 아니면 어떤 뭐 정신을 잃었을 때 이 쓸데없는 짓거리를 했느냐. 근데 결박흔은 또 없어. 그러니까 결박을 했다고 하면은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묶어놓고 뭘 한다든가. 근데 결박흔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옷이 벗겨져 있고 테이프 감겨 있고 뭐 목에 줄이 감겨 있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죽었고는 아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면 그 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학행위가 왜라는 것은 범인의 혹은 범인들의 프로필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거 자체는 가학적 범죄는 맞다. 그리고 쓸데없이 후두부에 둔기는 왜? 이건 사망하고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에 이건 왜? 이건 분명히 감정적인 어떤 것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한 세네 가지가 복합적인 동기가 섞인. 근데 총합적으로는 가학적 범죄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뭔가를 흉내낸 것 같다. 테이프로 두른 거는 네. 이 설명되지 않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모텔에 있어서는 안 되는 뭐 예를 들면은 로프라든지 15m, 청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는 가지고 왔다라는 뜻일 텐데. 물론 청테이프는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밧줄은 사실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스프레이는 또 뭐예요? 스프레이 통은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여자들이 하는 이런 그 머리 손질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뭐 있을 만도 하죠. 그런데 밧줄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거죠. 미리 작정하고 뭘 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 근데 문제는 죽였으면 죽였지 왜 욕조에 넣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 전혀 사망하고도 관계없고 사체 유기하고도 관계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씻기려고 타액을 씻으려고 하면 뭐 샤워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씻기는 경우는 있는데 있을 수는 있죠. 담가 놓는 경우는 좀 흔치 않아서. 담가 놓는다고 이 DNA가 씻겨지지만은 그래도 차라리 쉽게 그냥 씻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귀찮으면서도 귀찮은 티가 나면서도 있는 거를 다 한 것 같은.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어서 그러면 뭔가 사후 추정 시간을 좀 조작하려고 그랬나? 근데 아니 여기는 모텔의 입실 시간과 이런 게 다 체크가 되고 CCTV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 없는 짓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시그니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렵긴 한데 지금 일단은 정액 반응은 음성은 나오긴 했습니다. 실내에선. 예, 그리고 근데 이게 옷은 또 벗겨져 있었고 모텔이라는 공간 때문에 이게 성범죄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문제일까요? 이게 성범죄도 네. 소위 말하는 가학적 성범죄는 꼭 삽입강간이 필요가 없죠. 그냥 괴롭히면서 수치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형태의 성범죄라고 하면은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범죄일 수도 있죠. 근데 가학형 성범죄, 네. 삽입강간이 아닌. 또 한 가지는 이제 음식을 배달을 했습니다. 새벽 1시 14분입니다. 근데 이제 1인분 치고는 많은 양이라서 그러니까 둘이 예를 들어서 범인도 있었을 테니까 둘이 있었다면 혹은 그 이상이 있었다면 이거를 음식을 시킨다는 거는 이제 같이 먹으려고 시킨 거. 아니 그렇지 네. 않을 수도 있죠. 우리가 코비드19 시기에 무조건 문 밖에 놓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인원수를 속이기 위해서 한 명인데 두 명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범죄자들이 그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이럴 때 그 시기에 많이 나타났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2인분을 시켰는데 사실은 혼자 있었거나 마치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처럼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아, 물론 근데 본인 이 배달원 얘기가 혼자 먹기에 많은 양이라는 건 이런 거겠죠. 뭐냐면 짜장면에다가 탕수육 뭐 이런 소자가 아니라 중자. 이렇게 뭐 되는 네. 거죠. 만약에 배달원이 2인분입니다라고 했으면 식사 2인분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짜장면 2개예요. 그럼 2인분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애매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쨌든 많은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하기는 어렵고요. 조금 더 수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서 사건을 좀 추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씨 주변을 수사하던 경찰은 강 씨가 숨진 이후에도 그녀의 체크카드가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7월 2일 새벽 3시경에는 양산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이 결제되었고 30분 뒤인 새벽 3시 30분경에는 택시 요금 6만 4천 원이 결제된 상황. 심지어 잠시 후 새벽 4시경에는 그 카드로 갈비탕까지 사 먹은 누군가. 카드는 커피 등 소액으로 10여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강도라고 하기엔 강 씨의 카드로 큰 금액을 쓰고 있진 않았습니다. 숨진 강 씨의 카드를 쥐고 있는 이 사람 누구일까? 더욱 이상한 건 강 씨가 모텔에 묵던 새벽 1시 10분, 즉 음식 배달을 시키기 불과 4분 전에 강 씨의 대구은행 계좌로 21만 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 돈은 어떤 돈이었을까? 강 씨에게 일어났던 일과 연관되는 일이었을까? 한편 모텔을 조사하던 경찰은 모텔 관리자에게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강 씨가 묵었던 방에는
그녀보다 먼저 도착한 한 남성이 체크인을 했었다는 것. 체크인 시간은 전날 밤 11시 30분경이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체크인 후 먼저 들어가 있었고 약 30분 뒤쯤인 자정쯤 여성 강 씨가 그 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강 씨는 혼자 투숙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그 방에 들어간 것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모텔 주변 CCTV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7월 2일 새벽 2시 40분경에 한 남성이 혼자 모텔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 남성이 모텔을 빠져나와서 편의점에 들렸다가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사라지더라고요. 남자의 동선은 강 씨의 카드가 사용된 곳과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CCTV로 남성이 울산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으나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 결국 경찰은 다른 단서를 통해 그의 정체를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때 수사팀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포착했습니다. 사건 당일 강 씨가 머물던 방으로 배달된 음식 주문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가 강 씨의 번호가 아니었던 것. 경찰은 곧바로 이 휴대전화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해 거주지가 울산 중구 우정동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가입자는 85년생 남성 김 씨. 그런데 경찰은 그의 이름을 어디에선가 봤습니다. 7월 2일 새벽 1시 10분에 강 씨의 계좌에 21만 원을 송금한 입금자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여러 단서들이 가리키는 남성 김 씨. 경찰은 그 남성에 대해 더욱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에게서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전과자였습니다. 2012년 5월 22일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2015년 7월 1일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네, 사망한 강 씨의 카드가 체크카드가 소액결제로 사용됐습니다. 내용들이 뭐 일상 갈비탕 이거 10,000원 막 이렇게 평범한 내용들이라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지거 쓰는 것처럼 네. 자기 카드 쓰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했네요. 자기 게 아닌데. 그러면은 쓴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그런 관계인가? 그러니까 뭐 연인이라든가 그 정도의 대가를 써도 되는 어떤 사람인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투숙을 먼저 남성이 해서 30분 뒤에 자정에 강 씨, 여성 강 씨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돈을 송금을 이 용의자 남성 85년생 김 씨가 남자가 여성한테 여자 강 씨한테 21만 원을 송금을 해줘요. 그럼 뭐 성매매죠. 뭐 21만 원이면 2020년도에 경찰들은 이것도 다 액수도 다 확인했을 겁니다. 왜 꼭 21만 원일까? 20만 원이 20만 원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20만 원인데 10,000원은 뭐 음식값?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액수를 봤을 때. 그럼 이제 사실은 이제 사망 전까지의 흐름은 모텔에 성매매를 하러 가서 돈 보내고 돈 기록 찍히죠. 그 이후에도 뭐 체크카드 쓰고 자기 이름 찍히고 이거는 별개로 치더라도 이게 어떤 죽이려는 각오를 하고 내가 신부를 숨기고 뭘 해야겠다라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거로 봐서는. 그러면 성매매를 하러 왔는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갖고 죽이게 됐고 그 다음에 그 피해자의 카드를 네. 절취해갖고 이걸 쓰고 다닌. 그러면은 뭐 과정이 어쨌든 설명은 되는데 네.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도 태연하게 네. 마치 일상생활하듯이 돌아다닌다? 그건 좀 그럼 왜 죽였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전과 기록이 있는데 살인미수죄였어요. 살인 뭐 형량은 뭐 이거 3년 6개월이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죄명에 종속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걸 살인미수로 경찰이나 검찰은 봤을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라 상해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뭔가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을 봐야지 죄명을 보면은 전체를 알 수가 없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애초에 뭔가 계획대로 가고 있는 흐름은 아니었다. 모텔방 안에서. 그렇죠. 그건 그랬다고 하면 이렇게 할 리가 없겠죠. 죽이려고 했으면 굳이 뭐 거기에 돈을 보냈거나 음식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근데 그러기에는 네. 밧줄을 내 가지고 간 거예요. 아예 그러면 가학적 피학적 성행위를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하는 놈들도 있으니까 네. 그럴 정도로 가지고 갔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가 뭐가 틀어져 갖고 했다.
그러면 또 가능하죠. 배달된 음식 입금된 21만 원 그리고 모텔에서 사라진 의문의 남자 흩어진 단서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울산 중구 주거지에서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그 순간 경찰의 코끝을 스친 담배 냄새, 그 냄새는 피해자의 몸에 남아있던 흔적과도 연결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후 모텔을 나와 목욕탕 그리고 PC방 등지를 전전하던 중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 피해자를 살해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PC방에 간 김 씨. 조사 결과 김 씨와 강 씨는 올해 초 채팅 어플인 엑스톡을 통해 처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최근까지 서너 차례에 걸쳐 실제로 만남을 이어온 사이였습니다. 해당 어플은 이성끼리 랜덤 채팅을 하는 어플로 주로 유흥업소나 조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의 마지막 만남 역시 성매매를 위한 만남이었다고 했습니다. 체포된 후 김 씨는 진술을 이어갔고 그날 모텔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제가 강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돈을 더 줄 테니 손을 묶고 성관계를 하자고요. 그 여자가 알겠다고 했고 저는 그때 쓰려고 그날 오후 9시 반쯤에 울산 남구에서 로프를 구입했죠. 그리고 시외버스를 타고 양산으로 이동했고 모텔에 도착한 뒤에 카톡으로 강 씨에게 호시를 알려줬어요. 2020년 7월 2일 자정, 강 씨는 그 방에 도착했고 두 사람은 담배를 피우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새벽 1시 10분경이 되었을 때 강 씨는 성매매 대금을 먼저 보내달라고 했고 김 씨는 21만 원을 그녀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분 뒤에는 그 방으로 배달 음식을 시켰고 두 사람은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다고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2시경 김 씨는 약속대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강 씨는 피곤하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고 말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뒤로 젖히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쓰러지자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눕힌 다음에 베개로 피해자 머리를 약 5분간 강하게 눌러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범인이 화장실에서 스프레이통을 들고 와서 피해자 머리 뒷부분을 4-5차례 내리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위해 미리 준비해온 로프를 꺼내 그녀의 목에 강하게 졸랐고 침대에 누워있던 강 씨를 바닥으로 끌어내려 그녀의 옷을 벗긴 뒤 청테이프로 그녀의 얼굴을 여러 번 감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그 여자 얼굴이 보기가 흉했습니다. 가방에 청테이프가 있어서 테이프를 꺼내서 얼굴을 감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막상 돈은 보내고 성관계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 씨는 이미 사망한 강 씨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빨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반응을 잃은 상태였음에도 강 씨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는 행위를 이어간 것. 이후 그는 강 씨의 옷을 완전히 벗긴 채 물이 가득 찬 욕조에 시신을 담갔습니다. 여자가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담뱃불로 지져서 아프면 소리를 낼 것 같으니까 그랬습니다. 욕조에 담근 것도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런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던 건 아니었고 영화에서 봤던 기억이 나서 따라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지갑을 비롯해 피해자 소유의 카드와 핸드폰 등 총 16가지 물건을 가지고 모텔 밖으로 빠져나온 김 씨. 과연 그의 말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김 씨의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김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주장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경계성, 정서, 불안정성, 인격 장애를 앓고 있다며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저지른 행위라는 것. 그는 자신의 정신적인 상태를 이유로 들며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 사망자는 대답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용의자 범인의 진술로 당시의 행동을 좀 구성했었는데요. 번잡스러운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거기까지 들어가서 돈을 주고 배달 시켜 먹어까지는 객관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죠. 네. 근데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는데 사망자가 피곤하다 거절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 만난 것도 아니고 이전에 한두 번 만났죠? 네, 세 번째라고 네. 진술합니다. 이 여성은 뭐 이게 이제 직업일 가능성이 높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성관계를 하자고 돈을 받았고 이전에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김 씨의
거짓말이다. 말하자면 김 씨가 SM을 하자고 했지만 네. 사실은 그 SM이 손을 묶고 하는 것 이상 조금 더 위험한 강 씨가 받아들이긴 좀 어려운. 근데 네. 보통 이렇게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자가 겁을 먹죠. 그러니까 이 의사가 틀어지면서 강제로 그 뒤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이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애초에 SM이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강호순이나 이런 놈들처럼 질식해서 죽어가는 거 가학적인 어떤 것을 목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모르죠. 이 행위도 담뱃불로 지지면 살아서 소리를 낼 것 같아서 했다라는 것도 사실 생전에 있는지 후에 있는지 이거 뭐 부검에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왜냐하면 이거는 네. 아예 죽고 조금 지나면은 네. 이거 이제 그때 불을 지진 건 다릅니다. 생활 반응이 좀 다르겠죠. 네, 근데 죽고 바로 뒤에 아니면 좀 애매한 상태에서 네. 그러면은 사실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뭐 물에 넣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과학적이며 완전히 통제력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범인의 말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고 네. 대신 변명일 뿐이고 아니 보기가 흉하다고 텅테이프로 감는다? 그건 변명치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불로 그냥 시신을 덮어서 안 보려고 하는 뭐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뭐 얼굴 가릴 만한 건 다른 것들이 있었을 텐데 있었는데 이거는 되게 번잡스러운 행위라서 테이프를 감는 것은 그러니까 네. 그거는 아마도 그때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을 때리고 졸라서 일종의 가사 상태 그 과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테이프로 숨을 약하게 쉬는 방식으로 해놓고 나서 뭘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죽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놈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사실은 네크로필리아 쪽에 가까울 수가 있다. 시체 강간범 쪽에 가까울 수가 있다.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금 저희가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했지만 전과의 살인미수죄 역시나 그렇죠. 가사 상태를 만들어 놓고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거기서 피해자가 살아나서 네. 살인미수가 됐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네요. 그럼. 그 방식 자체를 정확히 이놈을 연구를 했어야 되는 거죠. 뭐를 목적으로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강간을 연습하고 실행하는데 목적을 가진 놈이라고 하면 이건 네. 매우 위험하죠. 저희가 이제 가장 또 의문 중에 하나가 욕조에 담가놨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본인 말은 뭐 그냥 어디 영화에서 본 거를 생각나서 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거 욕조에 물을 받는 거 시간 기다려야 되고 뭐 넣고 이런 거는 분명히 힘이 드는 일인데 굳이 했다라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욕조에 물을 받으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인내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발적으로 뭔가 탁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뭔가를 정교하게 과정을 했다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신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그렇죠. 불안정성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거나이즈드가 된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이 본인의 말에 따르면은 자기가 이렇게 카드를 소액으로 이렇게 자잘하게 쓴 거는 아 내가 21만 원 줬으니까 그걸 다시 돌려받아야지. 나 성매매 안 한 거잖아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죽여놓고도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처럼 할 수 그렇죠. 있는 사람이네요. 아무런 그 감정의 변화가 없는 거죠. 내가 줬으니까 내 거는 가져와야 돼. 그게 자기 중심성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정확히 사이코패스는 모르겠지만은 네네. 이건 명확히 된 거죠. 근데 본인이 경계성 인격 장애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는 상투적인 어떤 변명입니다. 내가 불안해. 그러니까 이 행위도 불안해서 한 거라 이거잖아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거죠, 사실. 그렇다면 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결과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꿀잠 방송 크라임이 여러분 꿀잠 주무실 수 있도록 이번에는 코주코주 두부 베개 소개해드립니다. 저도 잠이 중요해서 이 베개 유목민 생활을 길게 했었는데 메모리 폼, 라텍스 이렇게 다양하게 써봤는데요. 이거 쓰고 깜짝 놀란 게 두부 베개는 하나하나 그게 다 있더라고요. 네, 목 뒤는 탄탄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측면으로 놓으면 또 부드러운 쿠션이 부위별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코지코지 전문가들이 2년간 연구 개발한 두부 베개는 사람마다 경추 높이가 다르기에 목 뒤 부분에 위치한 히든넥 부분의 높이를 직접 조절할 수 있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처럼 주부들은요, 이 세탁 걱정 많거든요. 라텍스 못 발잖아요. 이건 그냥 통세탁 바로 가능합니다. 가격도 괜찮더라고요. 지금 크라임 더보기란 눌러가지고요,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3만 원대에 이거 구매 가능하시고요. 배송 메시지에 크라임 후토크라고 남기시면요, 전용 베개 커버 무료로 증정하고 있고요. 2개 이상 사시면은 필로우 비스트 드립니다. 한 달간 써보고 안 맞으면 환불해드립니다. 일단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고정 댓글에 달린 링크로 구매하셔야 가능합니다. 순두부처럼 말랑말랑하지만 경추를 완벽하게
코즈코즈 두부베개 바로 경험해보세요. 2심 재판, 판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성매매 여성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의 범행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위와 같은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차 이 사건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및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에 의한 평가 결과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살인 범행을 저지른 뒤 사체를 오욕하고 검거될 때까지 무덤덤하고 태연한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과연 사람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전에 살해를 계획한 것은 아니고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자 이에 격분하여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과거부터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그러한 성격이 사건 당시에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현재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거의 단절된 채 일용 노동을 하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재가 불안한 정서 상태를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재산이 사실상 없고 피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점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처벌될 것을 예견하면서도 순순히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고 자신이 한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면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 바는 없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법 질서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법 질서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이 2심에서 28년으로 감형됩니다. 이 판결문을 읽으시고 이걸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아마 분노가 분기탱천하실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놈이 사이코패스예요. 그리고 이걸 벌써 3번 했어요. 강간상해. 그러니까 제가 왜 계속 그 죄종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냐면 이런 자들이 동일한 동기를 가지고 꾸준히 자기의 범죄 경력을 쌓아간다는 패스웨이를 이해를 못해요. 판사들은. 이게 생각해 보시면 앞에서 패스웨이가 딱 형성이 되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그럼 위험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계속 미국에서도 왜 CCM을 통한 동기 중심의 사법 시스템으로 일부 전환을 하냐면 이런 자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자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죄종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사실 보시면 이게 이렇게 이제 죄종 시스템에 얘기하게 되면 뭐냐면 이 엉뚱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전에 살해를 계획한 것이 아니래요. 밧줄을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그 밧줄을 준비한 거는 앞에 이전의 전과 한둘에서도 시도했는데 그때 살인 미수라며. 그럼 이게 계획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 판사들은 너무나도 확정적으로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해서 격분했다는 것, 즉 말하자면 범인의 논리 구조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된다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를 얻다. 확정해. 니들이 봤어? 피해자가 거부하고 그러니까 범인이 범행을 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정당하다라는 의미잖아요, 이게. 화가 날 만하다. 이게 말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한 건이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쳐. 만에 하나라도. 앞에 보면 이런 방식으로 3번이나 그렇게 2번이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감안을 해야지.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절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정서 불안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아니 반대죠. 가족들은 저 X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없으니까 너 왜 합의 안 했어? 돈이 없었구나. 근데 그 돈이 없는 건 왜 돈이 없죠? 지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극악한 전과를 저질렀으니까 돈이 없는 거죠. 아니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할 수가 있나? 그리고 이런 거예요. 되게 시스템에 순응하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순히 받아들여. 당연하죠. 경찰에 와갖고 체포해 가는데 막 X라는 놈과 달리 얘는 그냥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넌 착해 이거잖아요. 이런 애들이 되게 위험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왜냐?
지금 자기가 이거를 여기서 뭐라고 하면은 당연히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당연히 말을 잘 듣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저는 무기징역도 사실은 이 범인한테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유기징역 28년이에요. 이게 너무 기가 차서 이 판결문이나 이런 걸 보고 넌 이게 2020년도에 판결이라고 하기가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못해요. 이 판사들은 왜 이렇게까지 이런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이라 그런가요? 그 누구 기준이야? 사람을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죽였는데 그 행위 자체를 판단해야지. 예. 피해자의 직업, 피해자의 행동이 이거에 되나? 이게 바로 피해자담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잘못된 인식이에요. 유기형으로 낮춰진 게 너무 충격적인 좀 결과였고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이건 도대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다 같이 범행 내용을 들었다시피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담배로 쥐지고 네. 목을 누르고 때리고 이건 인간으로서 하기가 이렇게 잔혹한 범죄자인데 고문을 하다가 죽인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하지만 85년생 김 씨는 나옵니다. 예, 만기를 살다 나올지 그 전에 나올지 모르지만 사회로 복귀합니다. 제가 가장 분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성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 그러니까 일반 동기의 범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건 가석방이 된다는 거예요. 성범죄가 수반된 살인은 가석방이 제한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법이 네. 바뀌어서. 근데 이놈은 이게 진례의 정액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성범죄가 아닌 걸로 판결문이 나와요. 뭐 직업이 뭔가를 떠나서 생명 자체는 뭐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소중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런 판단에 좀 결정적인 요소가 안 됐었기를 부디 좀 바라보면서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